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한국 시간으로 1월 20일인데, 뭐, 미국이면은 이제 대통령 뭐 취임식이 있을, 내일이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 근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자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지난 다음에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제가 그 최근에 읽었던 아주 그 재미있는 책, 그 중국에 관한 책인데, 그거를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 아주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책인데 재미있는 그 내용이고 뭐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는데 제목이 The China Nightmare라고 돼 있습니다. 중국 이거 이제 번역하기가 중국의 악몽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중국이라는 악몽 뭐 또 그렇게 또 번역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중국 악몽이라고 그랬습니다. The Grand Ambitions of a Decaying State. 디케잉이라는 거가 뭐겠습니까? 디케잉이 이제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 부패하고 있다, 퇴행하고 있다, 망가져가고 있다 이런 뜻인데 망가져가고 있는 나라, 퇴행하고 있는 나라의 그랜드 앰비션, 대야망. 예, 제목이 상당히 과격한 그런 책입니다. 이거가 이제 그 댄 블루멘털이라는 젊은 그 중국 문제 전문가인데 이분은 그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서 이 중국 문제, 아시아 문제 담당하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공은 법학을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듀크 법과대학원에서 JD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받은 지금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에 있는 교수입니다. 여기서 중국이 지금 디케잉 망하고 있는 나라냐? 예, 그 관점을 다른 책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잘 안 나오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 흥미를 좀 느꼈고 그 부분 오늘 말씀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중국은 나라가 아닙니다. 중국은 문명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죠. 바로 거기에 기초해서 쓴 중국은 나라가 아니라 문명이다. 그런데 나라인 척 한다. 라는 이 말을 제일 먼저 한 학자는 루시안 파이라는 뭐 이 사람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비교 정치의 그 1인자고 그리고 특히 이제 중국 문제를 전공했던 학자입니다. 뭐 이제 나이가 오래돼 갖고 이미 뭐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분인데 루시안 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China is a civilization pretending to be a nation state. 중국은 국민국가, 그러니까 nation state 그러면 국민국가입니다. 대한민국 이거 확실히 국민국가죠. 또는 민족국가라는 말도 씁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사는 나라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대한민국은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나라를 만들어서 살고 있습니다. 왜? 북한도 우리 민족이니까. 그런데 보통 일민족 일국가, 한 민족이 한 나라를 만들어서 살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아주 그 이상적인 형태죠. 그런데 중국은 이거는 뭐 민족이 아니라 문명인데 국가인 척한다. 바로 요 논리에 의해서 가장 그 책 전체를 이 논리에 입각해서 쓴 책이 제가 그 한번 번역했던 로스 테릴이라는 사람이 쓴 The New Chinese Empire라는 책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뭐 오늘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새로운 제국 중국. 중국은 문명인데 이게 국가처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불일치. 이 불일치 때문에 중국이 그 딜레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은 현대 중국은 제국이다. 임파이어다. 임파이어.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의 공산주의 체제에 의해 통치되는 국민국가인 척하는 그런 정치 체제다. 그냥 영어로 읽으면은 It is in short.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A Leninist imperium. 레닌주의적인 임페리움. 임페리움이라는 게 이제 로마 같은 걸 임페리움이라고 그럽니다. 절대권, 주권, 지배권, 뭐 지배 영역, 또 영토라는 뜻도 있고 뭐 초강대국이라는 뜻도 있는데 초강대국보다 초대국. 그래서 it is in short a Leninist imperium. 이게 바로 이제 블루멘탈이라는 분이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북경은 그러면 이제 중국 정부죠. 현재 지구는 글로벌 오더입니다. 현재 지구의 질서가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의해 창조되고 지배되는 것으로서 중국 공산당이 생존에는 대단히 위협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지금 세계의 질서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인데 CCP, 중국 공산당을 위해서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타파하는 것이
지금 중국의 목표라는 겁니다. 2017년 10월 18일, 만 4년 된 얘기죠. 19차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무려 3시간 30분짜리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에서 시진핑은 자신의 과감한 세계적인 야망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글로벌 앰비션을 제시하는 겁니다. 중국은 강하고 부유해졌다. 중국 뭐 그래도 이제 꽤 잘 사는 나라가 됐죠.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에게 새로운 옵션, 이제 국가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옵션을 미국이나 영국이 제시했죠.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그게 영미식 옵션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제는 꽤 잘 살고 큰 나라 아니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옵션을 제시해야 돼. 중국식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적 접근 방법을 제시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제 우리도 그걸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지라고 2017년 10월에 19차 공산당 대회에서 시진핑이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제 많은 학자들이 너무 빨리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빨리 얘기한 거 아니야? 아직까지 그 얘기 조금 더 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무튼 2017년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루시안 파이 교수 보시는데 저분은 저희들이 학부 다닐 때부터도 우리 비교 정치 가르치는 교수님이 그냥 뭐 매일 루시안 파이 해가지고 파이 그러니까 무슨 뭐 먹는 음식 이름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름을 기억하는 아주 대학자입니다. 뭐 이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모택동에 관한 책도 있고 모택동 The Man in the Leader라는 책은 중국에서 이제 모택동의 심리 분석이라 해서 번역판도 나오고 그리고 뭐 Asian Power and Politics 아시아의 정치는 서양하고 어떤 측면에서 뭐 다르다 뭐 정치 문화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정치 체제를 분석하는 학자입니다. 뭐 중국에 관해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1인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태어나기를 중국에서 태어난 학자입니다. 그 중국 이름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빠이 루순이라는 루시안 파이니까 빠이 루순이라는 백씨라는 성을 가져가지고 중국 이름도 있고 2008년에 작고하신 뭐 아주 저명한 학자입니다. 비교 정치학을 전공하는 학자들은 누구든지 다 루시안 파이를 알 수 있죠. 이 책을 다시 이제 하면은 2018년 6월, 2017년에 당대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2018년 6월입니다. 시진핑은 다시 중국은 지구의 지배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능동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제 국제 무대 세계를 바꾸는 일에 뛰어들겠어 하는 얘기입니다. Take an active part in leading the reform of the global governance. 글로벌 가버넌스, 지구를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지구를 어떻게 지배할 것이냐의 문제에 관해서 이제 중국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우리가 전쟁론 그 넘버 9 국교시에서 패권 전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역사를 바꿔놓은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패권 전쟁은 세계에서 제일 힘센 나라와 바로 그 힘센 나라에 대한 도전을 하는 나라가 앞으로 다음 시대의 글로벌 가버넌스, 지구를 어떻게 통제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놓고서 벌이는 경쟁, 그걸 패권 경쟁 또는 패권 전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2018년 6월 시진핑이가 글로벌 가버넌스에 그것을 바꿔놓기 위한 그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글로벌 가버넌스는 패권 전쟁의 목표가 되는데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패권 경쟁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아직 총을 안 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헤저모닉 컴피티션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모든 측면에서 위대한 현대적인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라고 시진핑이 선언했습니다. Great modern socialist country in all aspects. 이거는 조금 좀 과장을 한 것이죠. 중국은 잘 사는 사람은 극도로 잘 살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아직도 하루에 우리나라 돈으로 5천 원밖에 못 버는 사람이 중국 인구 중에서 거의 5억, 6억 정도 된다고 얘기를 우리들이 여러 번 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정치의 핵심 무대에 뛰어들어갈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리고 중국 외교 정책의 목표는 바로 중국 공산당이 살기 좋은, 중국 공산당이 튼튼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세계 질서를 창조하는 것. 그게 바로 중국의 지금 외교 정책의 무대입니다. Building disorder,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한테 좋은 국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중국 외교 정책의 원동력이다.
Driving China's Foreign Policy, 중국 외교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 계기가 중국 공산당이 살기 좋은 세상. 지금 현재 세상은 미국이 성립한 세상인데 프리 앤드 오픈 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방 그리고 자유, 이것이 이제 미국이 만든 세계 질서죠. 이 질서는 지금 중국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다. 중국이 원하는 국제 질서는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제 질서다. 그러니까 폐쇄적 독재 정치를 보호할 수 있는 국제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국 정부의 목표다.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1대1로라고 그랬습니다. 1대1로는 One Belt, One Road. 그래갖고 OBOR이라는 약자로도 쓰는데 그냥 길 2개 만든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길을 이제 유라시아로 트는데 지금 유로까지 가는데 그 길이 이제 종점은 중국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중심의 지정학적 세계 질서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에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및 정치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 이것이 1대1로라는 중국의 이제 정책이죠. 여러분들이 그 1대1로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바닷길 더하기 육지길을 하나 트면서 그 육지길에 있는 곳곳에 중국이 인프라를 투자를 하고 뭐 아프가니스탄에 인프라 투자하고 이란에 투자하고 터키 뭐 이런 식으로 그 지정학적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를 지금 만들어 나가는, 그런데 이것을 순수히 군사 전략적으로 말하면은 바닷길을 너무나 미국이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의 그 대안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차단해 버리면은 중국으로 흘러가는 석유의 40몇 %가 막혀 버립니다. 그런데 육지길이 하나 더 있으면은 여유가 있어요. 이란 석유를 육지로도 나를 수 있으니까 바로 그런 전략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자주 쓰는 말이 공동의 운명을 공유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1대1로에 속한 나라들은 중국과 공동의 운명을 가지는 커뮤니티, 공동체다 하는데, 저는 그 중국 사람들이 조금 좀 그 국제 정치에서 서구적 국제 정치하고 이제 다른데, 지금 이제 국가들은 민족이라는 개념에 의해서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족. 그래서 우리가 전번 시간에 그 미어샤이머 교수 책 설명하는데도 그랬죠.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작은 나라의 민족주의를 거스를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민족이라는 것이 지금도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인데, 중국은 그 민족이라는 개념이 서구에 있는 나라들처럼 이렇게 잘 개발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그냥 오랫동안 사해동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해동포라는 게 뭡니까? 지구 전체가 동포다. 그래서 동포가 되는 기준이 있어요. 중국의 문명을 흠모하고 중국의 천자를 존경하고 중국식 국제 질서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동포야. 그러니까 그 개념적으로 중국은 민족주의적이라기보다도 세계주의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민족주의는 가지고 있지 않는데, 지금 중국 역시 이 1대1로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한테 이제 가는데, 그 다른 나라들의 민족주의적 도전을 지금 자꾸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1대1로가 지금 성공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지금 예를 들었는데 아주 좁은 해협입니다. 21마일이니까 뭐 30 몇 킬로 정도밖에 안 되는 폭이 좁은 데인데, 저기에 미국 항공모함이 2척이 한 지난 30년 동안 상주하고 있다가 2018년 무렵에 지금 다 빠져나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그래서 안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미국 항공모함 2척이 있었을 때 미국 항공모함의 목적은 저 호르무즈 해협이 절대로 막히면 안 된다. 언제든지 열어두어야 한다. 왜? 미국 석유의 10%가 저기를 통과하니까. 그 10%라도 막히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미국은 셰일 혁명 때문에 여기서 석유 오는 것이 확 줄어들었고, 그래서 항공모함이 2척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에 서너 척씩 미국 항공모함이 올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기 우리를 보면은 한국으로 오는 석유가 1년에 1억 6천만 톤이 그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하루에 43만 8천 톤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그것이 우리가 사오는 석유의 72%입니다. 일본 경우도 비슷합니다. 중국 경우는 뭐 대략 한 40 몇 % 정도 돼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서 지금 우리 배 한 척이 이란한테 납포돼 있죠.
그래가지고 지금 납포된 지 뭐 한 보름 넘었는데 지금 그 찾아오는 것인지 무엇인지 지금 뭐 잘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도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마디 그냥 하고 넘어간다면은 미국이 말이죠.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도 해군 좀 보내지 그랬는데 우리나라 해군 뭐 물론 이렇게 뭐 아주 최고의 급 관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부하고 그런 그 해군 장교 중 한 분이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교수님 이럴 때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길래 제가 아주 퉁명스럽게 한마디 해줬습니다. 저기에 우리 군함을 보내면은 그것이 누구한테 좋은 거니? 저기에다가 우리 군함을 보내면은 그것이 누구한테 좋은 거야? 우리한테 좋은 거야? 미국한테 좋은 거야? 예, 우리한테 좋은 것이죠. 만약에 요번에 그 케미호라는 배가 잡혔는데 거기서 얼마 되지 않는 곳에 우리 군함이 있었다 그러면 이란이 와서 저거 잡아가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한국도 이제 글로벌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 글로벌 인터레스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보도 글로벌해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미국이 자기 이익 때문에 지켜줬는데 그것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됐었는데 미국이 자기 이익이 이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너도 와서 좀 지켜야 되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제대로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고 그랬으면은 지금 뭐 케미오 편압 사태 같은 거 사전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경이 이제 1대1로라는 것은 이제 경제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북경의 통치에 우호적이고 그리고 북경과 가까운 그런 지구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중국의 대전략이고 이거를 지금 중국이 이제 많이 했죠. 그런데 중국은 그 정상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스타일 뭐 독특한 스타일인데 그냥 가서 샀죠. 돈 주고. 뭐 그래서 요새 그 흔히 들려오는 말이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친중주의자들이라 그러는데 중국한테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받아먹은 정치가들입니다. 서구의 정치가들한테 뇌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이제 자기 친구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중국이 정말로 이제 그 질서를 바꾸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돈 다음에는 군사력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군사력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데 그래서 월드 클래스 밀리터리를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군사력을 늘리는데 지금 중국 군사력 늘리는 양식을 요 책에 아주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이 약속한 군비 통제 조약들에 의해 제약받지 않은 중국은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서로 무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지 말자라고 약속한 것이 많아요. 근데 중국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그냥 그 틈새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군사력 중에서 특히 막강한 분야가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은 중거리 미사일도 만들지 말자 그래갖고 다 없앴죠. 최근에 미국이 야 우리 이제 중거리 미사일 만들어야 되겠어. 소련 너도 만들고 있잖아 그러는데 사실 그 이유는 중국의 미사일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특히 그 시어터 미사일 뭐 전용 미사일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뭐 특별한 그 분류하기는 그렇지만은 뭐 미국을 쏘는 거, 미국 본토까지 오는 곳들 있죠. 그리고 또 특별히 미국 항공모함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준 동풍 21 같은 미사일 이런 것들을 중국이 막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미사일 개발에 치중을 했고 그래서 중국의 전용 미사일 전략은 미국 국방성 기획자들에게 값비싸고 짜증나는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2014년서부터 2020년까지 지난 6년 동안에 중국이 만든 잠수함, 수상함, 그리고 상륙함, 그리고 또 보조함들 이런 군함 숫자를 다 합쳐보니까 중국이 지난 6년 동안에 만든 군함이 얼마나 많으냐. 독일 해군, 인도 해군, 스페인 해군, 대만 해군, 영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군함 다 합친 것보다 지난 6년 동안 중국이 만든 것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그 중국 해군 늘어나는 것을 보고서 어떤 세미나 가서 중국은 지금 해군을 군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을 정도로 지난 그 6년 동안 뭐 그 이전에도 뭐 부지런히 했습니다만은 엄청나게 해군력을 늘렸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동풍 21 이거는 미국 항공모함을 쏘려고 특화돼서 만들었다는 뭐 우리가 여러 번 소개했던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사진은 동풍 41 저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ICBM이죠.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고 뭐 수많은 종류의
미사일들 뭐 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해가지고 중국은 미사일을 많이 만들었는데 요거가 바로 미국과 소련이 서로 이거 만들지 말자 저거 만들지 말자 하고 있는 사이에 그 틈새 시장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가서 이런 그 미사일에는 강국이 되었다라고 이 블루멘탈 씨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 중국의 군사력이 이제 늘어난 결과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예. 중국이 군사력으로 컸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국제 정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이것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봐야지 됩니다. 돈이 많은 나라가 그 군사력을 느리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국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킬 돈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어떻게 군사력을 안 늘릴 수 있겠니? 중국은 그래서 느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느리다 보니까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중국이 되고 그리고 전략 경쟁, 스트래티지 컴피티션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미어샤이모 교수는 그렇습니다.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한다고? 그런 게 국제정치 어디 있니?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티격태격 하는데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는 것 같아요. 느낌을 보면은. 미국 정치가들이 전부 뭐 중국한테 다 매수당하고 미국 하원의원 집에 보니까 거실에다가 모택동 사진도 걸어놓고 이거 되겠어? 하는데 거기에 항상 그 반대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겁니다. 중국이 자본주의 국가가 점차되면서 중국도 자기 속으로 딜레마가 많은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보다도 중국이 힘이 세지면은 미국이 경계하는 겁니다. 뭐 이거 우리 뭐 한두 번 얘기한 거 아닌데 20세기가 시작된 이래. 그러니까 1900년대가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이게 세계가 내 무대네 라고 보기 시작한 이후부터 미국의 전략은 정말 간단합니다. 그 세계 지도 놓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운데 있는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됩니다. 미국은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나를 당할 나라가 없어. 그런데 나를 무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두 군데 있지. 하나는 서부 유럽이야. 하나는 동아시아네.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큰 나라가 나오면은 그 나라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을 위협하고 서부 유럽에서 강대국이 나오면은 그 나라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위협한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거기서 패권국 못 나오게 막는 것. 유럽에서 패권국 나올 수 없음. 왜? 미국한테 문제되니까. 아시아? 거기서도 나오면 안 돼. 미국한테 위험하니까. 그 말을 그렇게 투박하게 하면 안 되고 좀 점잖게 하면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대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아시아 챔피언을 거쳐서 세계 챔피언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아시아에서 챔피언 나오는 거는 반대야 하는데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르지도 않나 보면은 미국 대전략을 더 심플하게 이제 얘기했는데 미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이쪽 끝은 뭡니까? 여러분 저 지도에서 이제 빨간 쪽 서쪽 끝 영국이 있는 데죠. 영국, 프랑스, 독일 있는 동네입니다. 이쪽 끝은 일본, 중국, 한국 있는 동네죠. 영국, 프랑스, 독일 있는 동네에서 챔피언 나오면 안 돼. 한국, 중국, 일본 있는 데서 챔피언 나오면 안 돼. 그러니까 미국은 균형을 유지하고 약간 밀리는 나라를 미국이 항상 도와주는 거죠. 요 얘기가 바로 미국의 세계 전략, 미국의 대전략. 이건 완전히 지정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인데 아시아와 유럽에서 미국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강대국 출연을 금지하는 것. 투박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바로 중국의 대전략이 미국의 전략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대전략을 위해서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력을 잃다 보니까 미국이 이거 봐라 하고서 개입하고 있다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뭐 핵심적인 로드 투 루인, 이제 망하는 길로 나가는 거냐 중국. 중국은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국 이야기의 다가 아니다. 미국은 효과적으로 중국과 다투기 위해서 이 측면을 이해해야 된다. 미국 사람들이 야 이거 중국 막 커져. 바로 작년 연말에 미국 국방성에서 나온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강하다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게 다가 아니야. 그리고 중국도 고민이 많다는 걸 이해해야 되지. 실제로 중국은 심각한 문제가 많으며 심지어 decay,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나라다. 뭐 말이 좀 그래서 퇴행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라앉는 나라라는 겁니다. decay라고 그러죠. decay. 그냥 디벨로프먼트의 반대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그런 나라다.
중국의 도전은 너무나도 복잡하다.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국제 문제와 국내 문제가 다 많은데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안 중국은 속에서 골마 터졌다. 시진핑 정권은 충족되지 못한 야망으로 점점 더 욕구 불만이 쌓이고 있다. 좌절 상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강력하지만 중국은 이제 강력해졌다고 그랬죠. 그런데 좌절돼 있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는 아주 보통 위협이 아니다. 예. 좌절하고 있는 나라인데 힘없는 나라는 위협이 아닙니다. 근데 그 나라가 좌절하고 있어요. 불만이 너무 많아. 근데 그 나라가 힘이 많아요. 힘이 커요. 그럼 그 나라는 국제정치의 고민 덩어리가 된다. 바로 중국이 그런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차이나 나이트메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나가 중국이 스스로 느끼는 악몽도 되고 중국 때문에 나타나는 악몽도 된다. 근데 블루멘탈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미국을 위협할 만한 군사력도 가졌는데 속으로 힘들고 불만차고 그리고 프러스트레이트, 그러니까 뭐 욕구가 불만한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예. 후진타오, 강택민, 등서평 이런 사람들이 서서히 민주화의 길을 택해 나왔는데 시진핑은 거꾸로 모택동에 버금가는 그런 루슬리스 스트롱맨, 아주 잔인한 그 강자, 아주 뭐 무서운 사람이 된 거죠. 예.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힘은 세졌고 불만스럽고 그리고 독재자가 나왔고 국가가 잘 살게 되면은 점점 더 민주적으로 가야 되는데 잘 살아진 나라에서 독재자가 나왔다라는 것이 지금 이제 중국의 딜레마죠. 한번 그림 보십시오. 이거 바로 이포크 타임스에 나왔는데 중국 정부가 2020년 인권을 유린하기 위한 전례 없는 통합 조치를 시행하였다. 영문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독재를 하고 있어요. 왜? 국민소득이 높아졌으면 민주주의로 가야지. 근데 그것이 지금 중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등서평의 시대는 개혁과 개방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은 그 개혁과 개방을 전부 다 거꾸로 돌리는 그런 조치들을 다 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개혁 개방을 했다가는 공산당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올 것이 두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을 가하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당면하게 된 문제는 경제 성장을 위한 제반 분야에서 다 도전을 당하고 있다. 이제까지 개혁과 개방을 하면서 경제가 발전했는데 그거를 되돌리다 보니까 경제 발전하는 요소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뭐 경제 발전의 원인을 토지, 노동, 자본, 경제 발전의 요소를, 근데 토지, 노동, 자본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전부 과거에 발전했던 거랑 다른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성장과 발전에만 급급하는 개발 독재 국가였는데 과거에는, 지금은 압제적인 국가 안보 국가가 되었다. 과거에는 영어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Growth and Development Obsessed Autocracy. 오로지 발전이야. 허리띠 졸고 우리 더 잘 살도록 노력해야 돼. 민주주의보다도.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은 Oppressive National Security State. 억압적인 국가 안보 국가. 왜? 지금 현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이제 중국이 느끼는 거죠. 예. 그래서 중국이 더 자유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독재를 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도 지금 망가뜨리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수많은 엘리트들이 중국을 떠났다.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이제 속으로 골병이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의 돈, 가족을 외국으로 내보내려고 하고 있다. 우리가 여러 번 말했지만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와 세계에 패권을 놓고 장을 겨루겠다는 나라의 국민들이 돈 있는 사람은 전부 다른 나라로 나가고 영어 쓰는 나라로 주로 나갑니다. 주로 호주 가지 않으면 뉴질랜드 가지 않으면 미국 아니면 캐나다로 나가죠. 그리고 빠져나가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가족이라도 돈이라도 보내려고 가서 집이라도 사두려고 그런 나라가 미국하고 싸운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수천만 명의 청년이 결혼할 배필을 못 찾아요. 왜? 남자만 많으니까 여자는 적고. 이거는 인구 통계학적 이제 재앙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에 나타나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 중국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언더 시지, 언더 시지라는 게 뭐냐면 포위당해 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시지 멘탈리티,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강박관념. 중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도 강박관념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래. 이거 한국도 봐라. 이거 한국도 문제네.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중국 사람이 지금 한국은 엄청나게 친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느 나라 사람 만나면 이거 큰일 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진핑의 중앙집권화 정책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켰다. 시진핑이 이제 독재를 하면 좋을 줄 알았는데 독재를 하게 되면 안전판을 날리는 겁니다. 그 독재 국가는 이렇게 김 빠질 수 있는 구멍을 터줘야 돼요. 근데 독재를 하다 보니까 김 빠질 구멍까지 막아서 결국은 폭발해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셔 발브를 없애버렸다. 중국은 지금 독재를 하는데 더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이가 독재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깨끗한 물 과시하기 위해서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했는데 반부패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정적들을 엄청나게 많이 양산시켰다. 북경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시진핑 정말 거만한 친구야. 자기도 부패하면서 그리고 실수를 대단히 자주 저지르는 인간이지. 뭐 최근에는 뇌 혈관이 문제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요 블루멘탈 씨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소련이 망할 때 소련의 엘리트들이 자기의 시스템을 믿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련이란 체제가 이게 작동이 되는 거야. 내가 여기서 간부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이 나라 제대로 굴러가는 거야. 바로 중국의 엘리트들이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체제 망가진 것이고 옛날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런 이념이라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는 겁니다. 다 돈만 따지는 것이죠.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적인 지도자이지만 그것이 중국의 장점인지 단점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죠. 요거는 민심페이라는 사람의 논문을 블루멘탈이 인용하는 데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랬죠. 중국 사람들이 시지 멘탈리티, 우리는 포위되어 있어 하면서 모든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2019년 9월 24일자 글로벌 타임스에 나온 기사인데 기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한국의 안보 협력에 대해 경계해야 된다. 인도 수상 모디 수상이 서울을 방문해가지고 서울 방문한 그것이 중국한테는 이런 사건으로 보이는 겁니다. 한국하고 인도하고 안보 협력한데요.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 China should remain alert to India South Korea Security Cooperation.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중국 사람이 시지 멘탈리티의 또 대표적인 거가 지난 12월 6일자 글로벌 타임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China fully prepared, including militarily, for any final Trump madness. 트럼프를 아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가 미친 짓을 하는데 그 어떤 데에도 군사력으로라도 우리는 대처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정확히 번역하면 중국은 트럼프의 마지막 미친 짓들에 대해 군사적인 수단도 포함해서 잘 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보세요. 상당히 그 거칠은 언어를 쓰고 그러죠. 중국인의 마음 자세가 뭔지, 지금 중국이 어떻게 초조한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초조함 같아요. 그 자신감이라기보다도. 그리고 지금 시진핑이가 국가를 중무장하는 동시에 수많은 정적들을 체포 구금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중국이라는 체제의 내부적인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적 체제 내의 간극, 영어로 피셔라고 썼죠. 그리고 지금 이 학자는 시진핑한테 상당히 불리하게 작동하는 것이 2020년에 났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은 잘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지금 형편없이 못하고 있는 거로 이 블루멘탈은 얘기를 하는데 왜 잘 못하게 됐느냐? 진실을 감추다 보니까 그런 거는 진실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진실을 감추다 보니까 초기 대처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냥 한 마을에서 그냥 병으로 있다가 잘 봉쇄했으면 거기서 끝날 텐데 그것을 세계의 팬데믹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이 결론 비슷하게 이게 소론의 결론인데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원대한 계획들이 국내적인 문제점, 국내적인 퇴행 등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불만스러운 상황은 미국 및 동맹국들에게 악몽과 같은 상황이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이 이 문제 하나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중국은 겉으로 꽤 컸거든요. 중국이 지금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뭐 퇴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거다. 좀 중국은 자기 모델을 만들었죠. 자기 모델이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들은 말이야 뭐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 그리고 효율이 너무나도 없어. 능력도 없고. 그런데 중국식 사회주의 모델은 우린 빨리빨리 문제 해결을 잘할 수가 있지. 효율성이 좋아. 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2020년에
그 질병, 전염병 이거에 대처하는 것을 봤을 때 사회주의라고 해가지고 중국의 그 모델이 별로 더 유용하지도 못했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다가 노정하였다라고 이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사람들 중국 되게 좋아했죠. 한국 사람들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 책의 그 아마존닷컴에 들어가면은 한때 미국의 정치가들, 미국의 기업가들, 그리고 학자들의 사랑이었던 중국은 미국에 대한 도전적인 전략적 경쟁자가 되고 말았다.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오바마가 보던 중국은 아마도 그렇게 무서운 중국은 아니었을 거다. 부시 대통령이 8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8년 동안에 부시가 미국 경제력을 18% 늘렸다고 그랬죠. 18% 늘려놓은 바로 8년째에 그 18%가 중국 전체 GDP하고 같았습니다. 뭐 그러니까 중국 괜찮네. 중국 잘 사는 거 좋지. Once the darling of US statesmen, corporate elite and academics. 미국의 정치가들과 기업가들과 그리고 학자들의 사랑이었던 달링이었던 중국은 이제 미국에 대한 도전자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이제 크게 시스템을 보면은 이제 그 마치 미국과 소련의 관계처럼 이렇게 냉혹한 관계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많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최근에 그냥 막 그 트위터를 무지하게 많이 쏘는데 The West is winning. 소구가 이기고 있다. 그리고 저분은 아주 중국을 엄청나게 적국으로 규정하는 그런 트윗을 최근에 뭐 쉬지 않고 쐈습니다. 등소평이 이제 그 개혁 개방을 했고 그리고 중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강택민, 호금도, 후진타오죠. 지금 한 20, 30년 동안 민주화를 일으켰었는데 지금 시진핑은 그 민주화를 다시 독자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이 속으로 골마서 디케잉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힘을 눌렀어도 속으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살게 되면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민주화를 하다 보면은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 딜레마, 이것 때문에 중국은 지금 잘 나가는 나라인 동시에 속으로 문제점이 많은 나라고, 웬만큼 사는 나라가 문제점이 많고 시끌벅글해졌을 때 그것은 세계의 악몽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심플한 내용의 책인데 우리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뭐 하여간 이 책 전체가 그냥 한번 쭉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근데 뭐 이거는 원서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제 읽어보실 필요 없고, 제가 바로 여기랑 거의 비슷한, 거의 뭐 쌍둥이 책 비슷한 책 두 권 그 소개하고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안세영 교수라는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을 역임하셨던 그 안세영 박사님이 쓴 책인데, 시진핑이 모르는 진짜 중국, 위대한 중국은 없다라는 책입니다. 이거 뭐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 중국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좀 이렇게 그 거꾸로 돼 있는 이 책도 그렇죠. 중국은 속으로 골맞다, 디케잉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하고 아주 유사한 책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냥 아주 재밌는 분야인데 제가 동의하기 때문에 잠깐 한 두어 줄 읽어드린다면은, 이 책 거의 맨 끝부분에 중국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없는 5가지 이유 해갖고 나왔는데, 첫째, 미국이 놔두지 않는다 이겁니다. 미국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마치 소련을 날려버리듯이 미국이 가서 중국이 패권국이 되지 못하게 누를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미국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든 기존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재편할 것이다. 우리가 저런 얘기 많이 했죠. 디커플링. 중국은 공장, 미국은 설계자, 소비자. 그거 이제 중국 공장 하는 거 이제 그만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의 세계 챔피언 되기가 그렇고, 세 번째 이유는 중국처럼 덩치만 커진다고 패권 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 조지프 나이가 지적하듯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소프트 파워, 즉 보편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미국은 중국은 세계를 끌어가기 위해서 내놓는 개념이 뭐냐, 그거 지금 있느냐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번째, 세계 질서에서 우두머리가 되려면 따르는 무리, 즉 동맹국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중국의 동맹국이 있습니까? 미국은 동맹국이 40나라가 넘죠. 동맹국이 없다. 마지막으로 시진핑 주석이 너무 일찍 칼을 빼들었다. 이 칼 빼든 얘기가 지금 오늘 우리가 소개한 이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중국은 없다. 요거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고 학술적으로도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나온 김에 중국몽의 추락. 요거는 이제 그
연합통신 기자를 하시는 이승우라는 분이 쓴 책인데, 제가 이 책 그 원본 이 책이 되기 전에 저도 읽고 이제 서평을 앞에 이제 써 드렸던 책입니다. 아주 쉽게 읽을 수 있고 잘 쓴 책이에요. 중국몽은 일장춘몽이다. 중국 침몰 앞당기는 패권 경쟁. 그러니까 미국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너무 빨리 칼을 빼들어서 그래서 지금 중국이 더 이상 발전하는데 어렵게 되었다. 외우, 내환, 중국 대위기의 증거들. 바로 지금 제가 말한 그 블루멘텔 교수 책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는 우리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중국이 잘 나간다라는 책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 보면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잘 나간다는 책이 엄청나게 더 많았습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왜 이렇게 좀 그 한쪽으로 치우친 얘기를 하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와서 뭐 2020년 무렵부터는 특히 이제 중국이 패권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점점 적어 보인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다수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책을 소개했는데, 뭐 한국 책으로 읽는다면은 이 두 권이 지금 소개한 이 책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뭐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강의를 국제정치에서 전쟁의 원인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시사 강의는 그 중국 문제,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 클 것이냐를 그 책을 위주로 설명을 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